오늘 주제는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몸의 철학이 지난 시간에 진리 문제,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몸의 철학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몸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까? 그래서 그 앞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도 이미 제 책에서는 그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이 됐지만, 강의 형태로는 처음으로 지금 나쁜 것의 윤리학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 자체도 낯설 뿐만 아니라 기존 윤리학에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아마 제 기대로는 제 강의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이 윤리학이 기존 윤리학과 반드시 상충해야 할 이유가 없는, 왜 이렇게 새롭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 보시면 전통적인 윤리학을 제가 좋은 것의 윤리학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세 번째 항의 나쁜 것의 윤리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윤리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논제는 우리가 가치론이라고 얘기할 때, 가치 문제를 얘기할 때 크게 도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를 크게 구분합니다. 가치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도 당연히 가치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 체험주의적 시각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이 변화된 시각 안에서 나쁜 것의 윤리학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을지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도덕적 가르기, 이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 이런 윤리학적 개념을 받아들일 때 도덕적 가르기의 작용 방식을 간단히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주의 윤리학, 고전적인 윤리학이 주로 사변적 윤리학 또는 초벌적 윤리학이었다면,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윤리학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여섯 번째 주제는 제 책에서 다룬 적이 없는, 아마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돈을 한 번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평이해 보이는 주제인데, 이 삶의 의미란 문제를 지금 몸의 철학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고전적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해가 됩니다. 대체로 좋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당위가 있습니다. 해야 한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나쁜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당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이 두 개의 형태, 해야 한다라는 형태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형태거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강한 지금 규범성을 요구를 합니다. 규범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강제성, 도덕적 강제성 같은 것을 지금 담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윤리학이 이 두 국면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학 이론이든 하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한다를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묶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특이하게 왜 철학은 지속적으로 저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까? 그래서 이 구획을 해내는 것이 저로서는 오늘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이고, 실제로 나쁜 것을 윤리학으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더 구체적인 우리 현실에서 생겨나는 윤리적인 문제는, 아주 섬세한 문제들은 복잡하게 여전히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각을 바꾸고 이 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의 윤리학은 동서양의 주류적 윤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이론들이 좋은 것의 윤리학을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 칸트, 또 주자, 이런 철학자들을 다 들 수 있겠는데, 보편적 도덕 원리를 밝히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목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밝히는 그 구체적인 탐구 대상이 뭔가 하면은 최고선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선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것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문제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플라톤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제 들어서 아시는 선의 이데아라는 개념은 최고선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최고선이 설정이 되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최고선으로 수렴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최고선으로 궁극적으로는 수렴될 수 있는 종류의 조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선을 발견하는 것이 그 도덕적 탐구의 그 일과제처럼 인식이 됐는데, 최고선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수렴하려는 시도, 그래서 이런 시도를 제가 다 묶어서 도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도덕주의라고 부른 것은 도덕적 가치가 우리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있다는 믿음을 제가 도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아시아에서는 유학적 전통이 한 3000여 년 지속되면서 도덕주의가 거의 기본 가정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유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최상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술적 가치, 미학적 가치, 뭐 과학적 가치, 모든 가치들이 있겠지만 경제적 가치, 그것을 다 넘어서고 수렴할 수 있는 가치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좋은 것의 윤리학이 갖고 있는 가정 중에 나쁜 것은 최고선의 원리에 의해서 그 반대편에 부수적으로 정의되리라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또 다시 플라톤 들 수 있죠. 플라톤의 철학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선만 있어요. 선이 점점점 부족해지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플라톤 시스템 안에는 악이라는 범주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성이 높은 것일수록 같이 선일 뿐이고, 존재성이 점점점 부족하면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지도에는 악이라는 범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윤리학이 왜 선 부분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아마 이 시발점이 플라톤 때부터 그런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서 비켜서고 싶은 것은 우리 도덕적 문제를 설명하는데 초월적이거나 선험적 원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뭘까? 이 원리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험 세계 안에 여기에 준하는 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만약에 현상계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쪽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자연주의적 입장을 선택하면서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적어도 경험적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떤 지점이에요. 왜 여기에 호소하게 됐을까? 이 말은 우리 경험 세계 안에 이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 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도덕 원리를 현상에서 찾을 수 없고, 초월주의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자신도 현상계에서 도덕 원리를 찾을 수 없다면 도덕은 포기되는 것일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도덕 원리가 왜 도덕 이론에 필요합니까를 되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 원리에서 우리 도덕적 삶을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는 방식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